안녕하세요. 소셜살롱 음악 감상회 심지음악 감상실 2020.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아티스트 스페셜 오아시스 편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 저널리스트 김성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시스타 회원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저도 뮤지컬 시스타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두 사람이 오늘 이 소셜살롱 음악 감상회 심지음악 감상실 2020의 첫 번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아시스라는 이 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일단 먼저 오아시스의 간략한 우리가 오아시스의 소개를 좀 이제 먼저 하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오아시스라는 밴드는 그야말로 90년대 우리가 브리팝이라고 하는 대중음악 영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장르에 있어서 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밴드의 멤버들에 대한 소개를 전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먼저 그래서 이 오아시스라는 밴드한테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두 멤버가 있죠. 그럼 누구죠? 예, 리암과 노엘 두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암 갤러거 그리고 노엘 갤러거 이렇게 두 명의 멤버가 이제 둘이 형제죠. 이 갤러거 형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아시스라는 밴드의 어떤 음악적인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보컬과 그리고 기타, 작곡을 담당하고 있는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룹이 데뷔할 때는 이제 우리가 기타리스트 겸 키보디스트 이제 폴 아서와 저희 보네드라는 별명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베이시스트로는 이제 폴 맥기건 그리고 이제 드럼에서는 어떤 톰 맥캐로 이렇게 이 세 멤버가 추가가 돼서 이제 총 5명의 라인업으로 이제 1991년에 결성이 됩니다. 일단 결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리암 갤러거나 이 갤러거 형제는 뭐 처음부터 음악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그룹이 레인이라는 그룹이 이제 맨체스터에 있었는데 로컬 밴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이제 3명의 멤버랑 이제 다른 보컬리스트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컬이 탈퇴를 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리암에게 와서 이제 네가 한번 보컬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집안에서 이 갤러거 형제 뭐 로엘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까지 전혀 이제 자기 아들이 밴드의 그런 노래를 부르는 보컬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이 밴드에 리암이 들어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밴드 이름을 갖다 좀 바꿔야 돼. 이제 밴드를 보컬리스트를 바꿨으니까 밴드의 이름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아시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거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성호 씨가 이건 좀 말씀해 줬으면 하는 게 그럼 이 왜 밴드의 이름을 그 오아시스로 지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이 있다 그러죠? 예, 그 리암이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데는 좀 설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서 그 형 노엘의 방에 인스파이럴 카페츠 투어 포스터가 있었대요. 거기 공연장 이름을 따왔던 설이 있고요. 그런데 그 슈퍼소닉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면은 예. 그 리암의 말에 따르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오아시스라는 단어가 워낙 익숙하게 많이 쓰이는 상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많은 이제 일반적인 유래설로 이제 언론 매체에 보도됐던 것이 이제 인스파이러 카페스라는 밴드의 어떤 투어 포스터에 그 나왔던 어떤 클럽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스파이러 카페스는 이제 방금 얘기한 노엘 갤러거의 이제 노엘 갤러거가 거기서 사운드 엔지니어 같은 역할로서 이제 그 투어에 함께 동행하면서 크루를 당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포스터가 붙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잠시 우리가 오아시스의 가장 데뷔 시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락앤롤 스타를 잠깐 듣고요. 그 다음 얘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아시스의 락앤롤 스타를 일단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방금 성호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참 좀 우리가 맨 처음에 막
되게 거창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래 있었던 레인이라는 밴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암이 들어가면서 이제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일단 네 명으로 먼저 이제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실 1991년 8월이 처음으로 이제 그 이 네 명의 라인업으로 공연을 했던 때였다고 해요. 맨체스터의 어떤 모드웍이라는 그런 클럽에서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기 동생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노엘이 듣고 난 다음에 되게 신기해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암 또 동생이 계속 형에게 이제 밴드에 들어오라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까지도 같이 이제 권유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인조 오아시스가 탄생을 했다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일단은 맨체스터의 그냥 로컬의 인디 밴드였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떤 뭐 계약이 음반에서랑 계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되게 특이한 계기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음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오아시스에게는 사실 그 앨런 맥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게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은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1993년도 5월 13일 날 오아시스랑 연습실을 같이 쓰고 있던 시스터 러버스의 초청으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킹 터츠 와와 헛이라는 클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근데 사실 오아시스가 여기에 초대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무가내로 공연을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스터 러버스가 본인들의 공연 시간을 줄이고 그 20분을 할애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죠. 근데 마침 그날 자기 소속사 밴드의 공연을 보러 왔던 크리에이션 레코드사 사장인 앨런 맥기의 눈에 띄게 돼요. 근데 이 앨런 맥기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주게 되었고요. 사흘 후에 전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첫 앨범인 Definitely Maybe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앨범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보면 물론 대부분의 이제 유명한 락 밴드들도 다 우연한 계기에 그 팀을 우연히 지켜보게 된 어떤 뭐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음악 관계자들이 이제 그 밴드에 대해 주목을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메이저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비트즈도 사실 뭐 그런 브라이언 앱스타인 같은 유명한 매니저가 그들의 그 존재감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대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94년에 그들의 이 크리에이션 레이블을 통해서 데뷔 앨범 Definitely Maybe가 이제 발매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앨범이 이제 사실 되게 화제를 모은 건 아직 뭐 물론 뭐 로컬에서는 맨체스터에서는 유명했던 밴드인데 근데 문제는 이 팀이 음악이 점점 더 대중들에게 되게 큰 반향을 얻으면서 물론 앨범이 나오기 전에 싱글들이 먼저 한두 곡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앨범 발매가 되자마자 첫 주에 영국 차트 1위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인 밴드인데 신인 밴드의 데뷔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첫 주에 UK 차트 1위를 찍어버리니까 거의 뭐 그 당시로서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록으로 따지면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영국에서 가장 빨리 팔린 데뷔 앨범이다. 어떤 밴드의 데뷔 앨범이다라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던 앨범이 바로 Definitely Mayb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오히려 더 이제 물론 1집이 워낙 그렇게 큰 히트를 치긴 했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오아시스라는 밴드를 전 세계적인 인기 밴드가 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제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가 되겠죠. 2집. 이 2집 앨범이 이제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대박을 터뜨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90년대 대표적인 인기 락 앨범의 한 획을 긋는 그런 히트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계기가 됐던 노래를 지금 한번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차트에서 오아시스의 노래 중에서 가장 히트한 곡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아무래도 이 노래 원더월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더월은 이제 미국 차트 8위까지 빌보드 핫백에서는 8위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장 현재까지는 오아시스가 거뒀던 최고의 성적입니다. 자,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얘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오아시스의 2집 What's the Story Morning Glory의 가장 큰 대형 히트곡이었죠. 원더월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역시 같은 앨범에서 이제 한 곡을 좀 더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성원 씨가 한 곡을 추천을 하셨는데
그 노래 소개는 성원 씨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제가 추천한 곡은 그 원더월이 수록되어 있던 2집. 예, 그 2집의 마지막 곡으로 수록된 샴페인 슈퍼노바라는 곡인데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레보어스 공연실황입니다. 이 공연장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인데, 이 오아시스가 데뷔 3년 만에 이 공연장 이틀 공연을 예, 단독 공연을 올 매진시켰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어서 유명한 사례입니다. 한번 공연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샴페인 슈퍼노바 네브워스 라이브 실황으로 한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스템상의 오류로 잠깐 좀 방송이 좀 끊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저희도 지금 유튜브 이 생중계 방송을 처음 해봐서 그런데요. 이게 아마 영상이 이렇게 풀로 화면에 다 음악이 이랑 뮤직비디오가 나가면 아마 유튜브에서 그걸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후부터는 저희가 멘트 이후에 음악을 들려드릴 때 소리만 들려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샴페인 슈퍼노바 영상을 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물론 이렇게 2집 앨범이 크게 히트를 하고 오아시스는 거의 그 이후에 정말 국제적인 스타가 돼서 총 2009년까지 총 7장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슈퍼스타로 군림을 했지만 결국엔 2009년에는 이제 더 이상 사실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그해 2번씩이나 했는데 그 이후에 더욱 형제간의 어떤 사이가 뭔가 되게 음악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폭발이 되면서 결국에는 해체 수순을 밟았죠. 노엘 갤러거가 그룹을 나가버리면서 결국 그룹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팀이 2개로 쪼개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노엘은 자기 솔로 밴드 플라잉 하이버즈라는 팀을 지금까지 가지고 운영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암은 사실 그 이후에는 나머지 오아시스 멤버들과 함께 이제 BDI라는 별도의 밴드를 역시 좀 한 5, 6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그룹도 이제 해체가 된 이후에는 지금 이제 혼자 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아시스가 남긴 사실 음악적인 어떤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오아시스가 여태까지 판 음반의 숫자가 한 6,700만 장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숫자죠. 그들이 활동했던 기간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8개 영국 차트 1위 싱글도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의 그 1990년대 영국 락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밴드로서 이 갤러거 형제와 오아시스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오아시스에 대한 5가지 키워드라는 그런 부제를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붙여봤는데요. 오아시스의 어떤 음악적인 특성, 오아시스의 어떤 음악사적인 어떤 의미, 이런 부분을 그리고 오아시스의 음악의 어떤 그 내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제 한 5가지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선택한 주제가 바로 이제 맨체스터예요. 맨체스터라는 이름은 당연히 도시 이름이죠. 바로 오아시스의 갤러거 형제와 멤버들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의 어떤 음악사적인 어떤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마치 우리가 비틀즈를 생각하면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떠오르는 것처럼 오아시스를 떠올리면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좀 성원 씨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맨체스터는 이제 오아시스의 고향이자 그리고 영국 록의 한 축을 차지했던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영국의 런던, 버밍엄과 함께 영국 3대 도시 중 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세기 당시에는 이제 면직물 생산으로 굉장히 큰 공업 도시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구도 반으로 줄고 공업 도시의 성격을 잃어가면서 굉장히 축소화되는데 다행히도 이 도시는 상업 도시로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맨체스터 하면은 이 공업 도시라는 것 말고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게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축구죠. 그렇죠. 축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또 박지정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 말고도 그 맨체스터에는 그 맨체스터 시티 FC도 있었는데요. 바로 아랍의 거부인 만수르의 가호 아래서 굉장히 큰 세계적인 축구팀으로 성장한 팀입니다.
오아시스는 이 두 팀 중에서 그 맨체스터 시티 예 팬이었었어요. 근데 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어떤 기자분께서 오아시스의 인터뷰에서 이 오아시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인 줄 알고 박지성 선수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맨체스터를 얘기할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자꾸 생각을 했는데 맨체스터 시티라는 또 하나의 팀이 있어요. 마치 저 서울을 연고지로 했을 때 자 이제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있는 것처럼 이제 두 팀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유나이티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혼동이 있을 수가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축구라는 부분에서도 유명한 도시이긴 하나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음악이니까요. 그러니까 영국 대중음악에서 맨체스터라는 도시는 나름대로 1980년대 후반에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뭐 그 이전에도 물론 뭐 더 홀리스 같은 그런 팀들이 60년대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펑크 이후에 이제 뭐 소위 포스트 펑크 내지는 뭐 아니면 그런 흐름에 해당되는 영국의 뉴웨이브 밴드들이 이곳에서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모리스이로 유명한 더 스미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이 디비전, 뭐 뉴 오더 이런 팀들이 계속 이 맨체스터 출신의 밴드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소위 영국에서도 클럽 문화가 되게 발달을 합니다. 클럽 문화가 지하 클럽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소위 뭐 레이브라는 그런 이제 댄스 음악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국의 젊은이들이 밤에는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춤추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뭐 좀 약도 해가면서 이제 춤을 추는 거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클럽 형태의 어떤 전자 사운드, 신서사이저 음악들도 히트를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댄스볼한 취향을 가지는 그런 리듬을 가지는 그런 락 음악들이 그쪽의 동네에서 발달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뭐 해피 먼데이스 같은 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노에 갤러가 어떻게 보면 그 투어 크루로서 같이 활약했었던 인스파이러 카페스 같은 그런 팀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여러 많은 팀들이 여기서 탄생을 하면서 또 전체 영국 전체로서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런 흐름을 가리켜서 소위 이제 매드체스터다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서 가장 이제 유명했던 팀 중에 하나가 스톤 로지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언 블라운이라는 그런 리드 보컬이 리더가 맡아가지고 많이 앨범 2장을 딱 낸 다음에 사실은 해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2010년대 와서 재결성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스톤 로지스라는 밴드가 그 당시엔 80년대 말에 정말 영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락 밴드인데 이들한테 이제 사실은 이 갤러거 형제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갤러거 형제들이 이들의 공연을 보고선 특히 이제 리암 갤러거가 이 스톤 로지스의 공연을 보면서 이제 자기도 노래를 불러야겠다,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에 갤러거도 마찬가지로 어느 인터뷰에서 이제 셀리 시너먼이라는 스톤 로지스의 곡을 듣고선 이건 내 운명이다, 나는 이제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더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맨체스터의 어떤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저희도 이제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곡은 제가 먼저 첫 번째 곡은 성우 씨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 마찬가지로 이 집에 수록되었던 5번째 곡인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은 원더월과 마찬가지로 노엘이 작곡을 했어요. 근데 노엘이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리암이 이 곡은 내가 부르겠다 하면서 그 대신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노래를 노엘이 부르기로 이렇게 합의했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자, Don't Look Back in Anger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다음에 한 곡을 좀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시 1집에 있는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슈퍼소닉이라고 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이제 실질적으로 오아시스의 데뷔곡이에요. 이 곡이 실질적으로 오아시스의 데뷔 싱글이었고 아직 앨범 1집 내기 전에 먼저 싱글로 이 곡을 발표를 했었죠. 이 곡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오아시스의 팬들이랑 아마 다 보셨겠습니다만 오아시스를 해체 이후에 오아시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잘 담아냈던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소닉이 바로 이제 이 노래 제목에서 이제 타이틀을 얻어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죠. 자, 그래서 오아시스의 데뷔 싱글 슈퍼소닉을 한번 듣고 다시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오아시스의 슈퍼소닉까지 들으셨어요. 자,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첫 번째로 맨체스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오아시스를 떠올릴 때 오아시스의 음악적인 장르를 규정하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브릿팝이죠. 예. 근데 이제 브릿팝이라는 음악이 도대체 어떤 음악입니까? 라고 만약 질문이 들어오면 참 이거 설명하기가 쉬운 듯하면서도 또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 영국의 어떤 락 음악에서 가장 유행했던 락 음악이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제 브릿팝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근데 사실 90년대 전체적인, 그러니까 영국을 제외한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그 지형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소위 얼터너티브 락 또는 모던 락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호칭의 음악들이 사실은 더 큰 범위로 얘기하자면 그런 형태의 음악들이 더 대세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영국인들은 어쨌든 영국인들한테는 근데 브릿팝이 그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브릿팝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브릿팝이 왜 하필이면 근데 우리가 락 음악인데 왜 팝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좀 음악적인 멜로디 면에서 사실은 이제 좀 다른 얼터너티브, 그 당시의 얼터너티브 락 음악들에 비한다면 좀 팝적인 멜로디가 강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브릿팝이라는, 그러니까 영국의 대중들이 즐겨 듣는 락 음악이다. 뭐 사실 굳이 뜻을 크게 풀어서 얘기하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음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비틀즈나 롤링스톤스로 얘기하는 60년대 브리티시 인베이션 시대의 락앤롤 음악들, 기타 팝 음악, 그 다음에 70년대로 넘어가면 또 뭐 데이빗 보위 내지는 뭐 티렉스 이런 팀들로 대표되는 어떤 글램 락,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60년대부터 차근차근 어떤 락의 한 장르들이 태어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엔 또 뭐 펑크락,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클래시라든가 섹스피스톨스 같은 그런 펑크락까지, 그러니까 뭔가 가장 기타의 단순한 코드들, 그러니까 다 단순하게 쉬운 코드들로 반복되면서 거기에 쉬운 매우 듣기 쉽고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멜로디들이 첨가되는 그런 형태의 기타 락 음악. 그러니까 브릿팝을 정의한다면 이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창 저쪽 90년대 초반에 막 너바나, 펄잼, 뭐 스매싱 펑킨스 이런 팀들이 이런 팀들의 음악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영국에 또 건너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음악들을 즐겨 들으니까 사실 영국의 언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은 사실 미국에게 지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나간 식민지 나라가 감히 우리를 음악으로 압도하느냐라는 어떤 나름의 그 영국인들 특유의 자존심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국인들 입장에서 그럼 미국에서 얼터너티브 락, 시애틀 그런지가 몰려온다가 우리는 그거에 맞서 우리의 대표 음악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음악적으로 그런 조류가 언더그라운드에서 생기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좀 더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매체들이 또 이 브릿팝이라는 장르의 어떤 융성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브릿팝의 가장 대표적인 밴드들이 이 시절에 활동했던 몇 팀의 밴드들이 있죠. 그 팀들을 간단히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오아시스를 비롯해서 브릿팝의 대표적인 밴드가 있다면 스웨이드랑 블러, 그리고 펄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이드란 밴드는 1989년 결성된 영국 브릿팝 밴드입니다. 그래서 리드 보컬 브렛 앤더슨하고 기타리스트 버나드 버틀러가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93년도에 스웨이드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커밍업 앨범에 있는 뷰티풀 원스가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우리나라에서 예. 좋아하는 그런 곡이죠. 예, 그리고 이제 블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국 4인조 락밴드이고요. 1988년 런던에서 시무어라는 그런 이름으로 처음에는 결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컬과 키보드를 담당했던 데이먼 알반이랑 기타리스트랑 또 보컬을 담당했던 그레이엄 콕슨, 이 두 명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밴드입니다.
그 데뷔 앨범인 레저라는 앨범은 91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매드체스터와 또 슈게이징 스타일 그런 락 음악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그 파크라이프 94년도 앨범에 있는 걸 앤 보이즈랑 그다음에 블러 97년도 블러 앨범에 있는 송 2가 가장 알려진 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었습니다. 예. 사실 블러는 나중에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브리팝이 한창 유행할 당시보다는 그 이후에 더 사실 미국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펄프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은 영국식 풍자의 그런 가사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특색 있는 그룹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운드로는 뉴 웨이브랑 그램록을 이제 사용하였던 것으로 찬사를 받았던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 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잠깐 그 중에서 그럼 블러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얘기 요 음악 듣고요. 이제 블러와 오아시스의 어떤 그 라이벌 관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가장 영국의 대표적인 이 네 팀의 브리팝 밴드들 중에서 가장 라이벌 관계가 심했던 팀이라서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블러의 파크 라이프 앨범에 들어있는 Girls and Boys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